어느 늦은 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살던 대학생 지영은 겨우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다. 밤하늘에는 달빛과 몇 개의 별들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강의와 과제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반쯤 잠든 상태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이었다. 잘 자요 라는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장난 전화가 온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자동응답기가 작동했는지 이 소리와 함께 짧은 여자의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매우 낮고 속삭이듯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 지영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하려고 했지만 민감한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불안감이 그녀의 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야 약간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친구들과 이 일을 이야기하며 어젯밤 있었던 일의 기묘함에 대해 말했다.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영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경찰에 이 일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날 밤 지영은 최대한 빨리 잠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깊은 새벽 1시쯤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지영은 이젠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담담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절대 나를 피할 수 없어 라는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폰을 떨어뜨린 지영은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뭔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카메라 앱을 열어 방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손전등 앱이 켜지고 라이트가 방 안을 비췄다. 반사적으로 지영은 소리치며 라이트의 방향을 한 구석으로 돌렸고 그 순간 가만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보다 사라졌다. 지영은 침대에서 엉금엉금 뒷걸음질치며 이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상황은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그 후로도 몇 주 동안 지영은 계속해서 이상한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학교 근처의 기숙사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에는 전화 대신 누군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지영은 결국 매일같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녀는 학교 게시판에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리고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아무도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조차 그녀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로 여길 뿐이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녀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와 메시지를 받는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다시금 어두운 그 밤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곤 한다. 끝은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날 밤 대학생인 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비가 점점 거세지는 것을 보니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비옷을 입고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도서관 문을 나설 때쯤 시간은 이미 자정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막차를 타려 서둘렀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목은 가로등이 거의 없는 외진 길이었다. 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기분이 엄습해왔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며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운 좋게도 막차가 막 정류장에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비 맞는 것을 무릅쓰고 버스를 향해 뛰었다. 겨우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을 때의 안도감이란 버스에는 나 말고새 명예 승객이 있을 뿐이었다. 앞쪽에 앉아있는 기사님과 뒤쪽 구석에 앉아있는 두 명의 승객. 그들은 헤드폰을 끼고 있어 주변에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집까지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버스가 도시 외곽을 벗어날 때쯤 다른 승객 두 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천천히 기사님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나 또한 그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그 순간 버스 기사님과 두 남자가 서로 눈짓으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는 듯 보였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백팩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잡고 슬그머니 112를 눌렀다. 지금 이 순간 여차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다. 그때 뒷문 쪽에서 또 다른 기이한 장면이 펼쳐졌다.
두 남자 중 한 명이 뒷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무언가 열쇠를 꺼내든 것이다. 그 열쇠는 차량 내부 쪽 사물함을 여는 것 같았고 그 안에서 큰 자루 하나를 꺼냈다.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던지. 그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순간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한적한 주택가 쪽으로 진입했다. 나는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운전석 쪽의 다른 남자는 이제 버스 기사 뒤에 서 있었다. 이 둘은 서로 합세하여 나에게 뭔가를 하려는 듯한 직감이 들었다. 나는 긴장이 극에 달해 즉시 112의 다이얼을 눌렀고 작은 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히도 경찰관은 내 말을 듣고 즉시 출동한다고 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시간만 끌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만을 품고 있었다.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기사와 두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서로 재빨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버스를 멈추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는 버스를 에워싸고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경찰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버스를 나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내 빠른 대응 덕분에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경찰들은 그 두 남자를 찾아 체포할 수 있었고 나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밤에 외진 길을 갈 때 항상 주변을 조심하게 되었고 긴장이 풀릴 수 없었던 그날 밤의 공포는 아직도 종종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그중 하나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밤중의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전설과 이야기도 얽혀 있습니다. 마을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특히 한산한 밤이면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여러 무서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고택이 있었는데 그 집은 몇십 년간 비어 있었습니다. 옛날 이 집에 살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뒤로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집 주위에는 길게 자란 잡초와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그 풍경은 집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젊은 도시 출신의 남자가 마을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재였으며 그는 오래된 마을에 전설과 그림 같은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민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택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 집에 대해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긴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경고만 받을 뿐이었죠. 호기심 많은 민재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고택을 찾아갔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즈음 그는 고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하늘 아래 집은 그저 더 커다랗고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창문들은 모두 부서져 있었고 문은 녹슨 자물쇠로 닫혀 있었으나 민재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민재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집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낡은 가구들로 가득 찬 작은 서재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중 한 서랍에 눈길이 갔고 열어보니 다이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이어리는 집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이어리에는 행복한 기록들이 많았지만 마지막 몇 장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어느 날부터인가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그림자는 점차 집 안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당장이라도 집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고 그때 순간적으로 방 안이 싸늘해지며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뒤를 걷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급히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집안을 헤매던 그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는 아무 형태도 없었지만 민재의 모든 감각은 그것이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은 곧 악몽으로 이어졌고 민재는 다음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재는 마을에 머무르며 고택에 대해 더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오래된 주민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은 아주 행복했지.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집아들이 행방불명되고 말았어. 마을 사람들은 애를 찾아 나섰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 그 후로 가족들은 불안에 떨며 살다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지. 그 뒤로 그림자가 집을 배회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단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한 번 고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그림자를 헛개비로 만들어 사라지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재는 소금과 양초를 준비하여 집 안 구석구석에 뿌려놓고 촛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불안을 떨쳐내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재가 양초를 밝힐 때마다 그림자는 더 선명해졌고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재는 그곳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민재는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고택의 출입을 영구히 막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는 그림자가 단지 그 집의 비극과 슬픔의 잔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그의 체험을 이야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밤중의 그림자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포와 신비가 함께 얽힌 이 이야기는 듣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게 만들 것입니다.